그러면 네, 지금부터 핀란드의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재정정책 방향 및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신영규 연구위원님 모시고 발표 내용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국가연구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신영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핀란드에 있는 보사연이라고 할 수 있는 Finnish Institute for Health and Welfare에서 방문연구원의 자격으로 그쪽에 있는 연구원 분들과 연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주제로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제 원고 읽어주시고 토론을 위해서 참석해주신 서현수 교수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제 핀란드가 고령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1년 12월 기준으로, 65세 노인 인구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국민의 23.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2010년에 17.5%에 비해서 5.6%포인트 증가한 것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증가세가 계속 이어져서 2030년에는 26%, 2060년에는 30%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령화가 되는 것은 이제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건강관리가 잘 되고 이러면서 이제 고령 인구가 늘어나는 것, 절대적인 고령 인구 수가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핀란드가 한국과 같이 굉장히 저출생 문제가 어, 지속되고 있습니다. EU 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어, 2010년부터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해서 2019년에는 1.35명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한국이 지금 0.8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1.35라는 것은 사실 두 명이 남녀가 결혼해서 두 명을 채 못 낳는다는 거기 때문에 자연 출생을 바탕으로 했을 때는 인구 감소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 이제 고령화를 가속시키는 요인으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치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 하나는 다른 EU 국가들에 비해서 핀란드의 이민자 규모가 좀 적습니다. 이민자들의 출생률이 좀 높은 측면에 비해서 그런 부분이 핀란드의 이민자 규모가 적다 보니 이렇게 낮은 출생률을 기록하는 그런 결과로 좀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흔히 말하는 저희가 그 생산 가능 인구도 함께 줄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354만 6천, 354만 6천 명 정도였는데 2020년에는 341만 명으로 떨어졌고 2030년 이후 이제 예측을 보면 전체 인구의 60% 정도로 줄고 2050년에는 58% 수준에 이를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그런 것은 이제 노동시장이나 다양한 사회 변화를 동반할 수밖에 없는 이제 너무 뻔한 그런 미래가 보이는 상황에서 그러면 핀란드는 이제 저희가 오늘 말씀 나눌 주제가 이제 재정 정책이나 경제 정책 이런 쪽이기 때문에 그럼 어떤 그런 대응을 하고 있나 좀 살펴봤습니다. 근데 일단은 어, 인구 고령화에 따르면은 재정이 이제 부담이 가속화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재정을 줄여야 되는 것 아닌가, 어, 내지는 아니면 이제 큰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 거 아닌가라고 이제 예측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균형 예산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이제 기본적인 기조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사실 굉장히 균형 예산을 유지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핀란드는 그런 경제적 위기가 왔을 때, 그리고 이제 대유행과, 팬데믹과 같은 상황이 왔을 때, 저소득층에게 적극적으로, 빨리 지금 재정을 투입해서 불평등을 약화시키고 그 사람들의 직업이나 사회생활의 안정성을 유지해 줘야 나중에 회복이 쉽다라는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이나 정부 정책을 보면 왜 그러냐면 1990년대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그 회복하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 팬데믹이 왔을 때는 그때 우리도 그때도 핀란드 정부가 많은 재정을 투입하긴 했지만 그거 부족했다. 더 많이 했었어야지 더 빨리 경제가 회복했을 텐데라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노하우 아니면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이번에는 더 적극적으로 어,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최근에는 균형 예산이 좀 어려웠지만 재정을 늘리고 이제 부채를 많이 발행하고 그래서 국가 채무가 많이 늘어났지만 그래도 이제 2023년 코로나 이후 3년이 지난 다음에는 이제 다시 우리가 좀 균형 예산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코로나와 같은 상황과 별개로 고령화가 되다 보니 국가 채무 규모가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010년에는 GDP의 50% 수준을 넘었고요. 2012년에는 60%, 2015년에는 70%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런 국가 채무 규모가 증가하는 데에는 보건 서비스, 장기 요양 서비스, 연금 이런 데 투입되는 예산 규모가 증가하기 때문인데요. 핀란드 재정 추계를 보면 2030년까지 이것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래프를 좀 보시면, 네, 그래프를 보시면 재정 수지 규모가 점점 좀 뭐라 그럴까요? 마이너스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 또 일반 General Government Debt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가 이게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경제적인 상황과 그리고 고령화, 인구 구조의 고령화 이런 부분과 맞닿아서 이런 변화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은 그럼 재정 정책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라고 했을 때 무조건 거기 고령화로 인한 다양한 서비스나 현금급여를 줄이는 것이 답인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어, 이제 제가 이 원고를 쓰고 또 이제 좀 공부를 하면서 주변 분들한테 여쭤봤는데 이 스트럭처럴 폴리시에 대해서 낯설어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스트럭처럴 폴리시가 이제 이 내용은 핀란드 중앙 정부의 내용을 제가 이제 바탕으로 구성을 한 것이고 그 내용을 제가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OECD 보고서를 찾아보니 이렇게 단순히 재정의 단기적인 그런 건전성을 위해서 단순히 어떠한 정책이나 사업의 예산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사회 구조적인 제도를 바탕으로 해서 재정의 밸런스를 유지하려고 하는 어프로치가 스트럭처럴 폴리시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제가 굳이 번역을 한 건 구조정책인데 사실 구조정책이라는 말조차도 제가 한국 문헌에서는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을 하신 분들, 특히 이제 국내에서 미국식 주류경제학을 하신 분들이나 미국 유학을 하신 분들은 이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낯설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재정 정책은 통화 정책이나 그리고 뭐 각종 금융 정책이나 산업 정책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해서 이제 개입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렇게 조세제도, 사회보장제도, 연금, 노동정책 이런 거 전반적인 사회 시스템을 개혁해서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밸런스를 맞춰가는 이런 어프로치 이런 것들이 왜 아직 우리에겐 낯설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OECD 보고서에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전문가가 아니라서 더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2019년부터 집권하고 있는 현 핀란드 정부의 그러면 경제 정책과 그 경제 정책을 바탕으로 한 재정 정책 최근의 목표를 보면 2023년까지 고용률을 75%로 올리고 최소 6만 명의 고용을 늘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손수 교수님께서 너무 더 잘하시겠지만 지금 핀란드 정부는 중도 좌파 연합 정권입니다. 우파 정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용률을 높이는 데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핀란드는 기본적으로 지금의 복지국가의 그런 급여 수준이나 복지 보장 수준을 낮추는 것을 별로 원치 않는다는 생각
걸 갖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면은. 그게 합의가 된, 거의 사회적 합의라고 보고요. 이건 우파 정권이 잡았을 때도 그런 목표였는데, 그렇다면 이 정도 수준의 복지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세 수입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 조세 수입은 확실히 고용률이 높아져야지 가능하다라고 해서 핀란드의 학계나 정치권에서는 고용률 75%가 그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모델을 유지하는 필요 조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핀란드 고용률이 72%에서 73% 정도 수준인데, 이것을 항상 고용률을 75%로 올리고 그걸 유지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23년 이후에 국제 정세가 정상화된다면 핀란드 재정을 균형 예산으로 다시 편성할 것이다 라고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리고 어, 핀란드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은 뭐 성장이나 이런 부분을 강조하기보다는 역시 불평등과 소득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2035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되어야 한다라고 경제 정책의 전반적인 기조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1은 아까 보여드렸고요. 그림 2를 잠깐 보시면 이 빨간색 부분이 롱텀 케어입니다. 이제 고령화에 따라서 확실히 계속 2020년부터 2027년까지 장기 요양 서비스에 들어가는 어, 공공 지출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고요. 연금은 오히려 2030년까지는 계속 늘다가 2035년부터는 좀 줄어들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런 효과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2005년과 2017년에 단행한 연금 개혁의 효과로 연금에 따른 재정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핀란드는 어, 스트럭처럴 폴리시를 통해서 재정 안정성을 기하고 있다라고 본다면, 그러면 그런 기조 안에서 어떤 정책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시도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네 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연금제도 개편입니다. 이제 연금제도, 우리나라도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고, 많은 나라가 연금이 당장 왜냐하면 가장 큰 현금이 지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에서 연금 개편은 어느 나라에서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핀란드도 마찬가지고, 스웨덴은 많이 단행을 해서 사실 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가 예전에는 스웨덴이 굉장히 너그러운 연금을 주는 나라로 인식되어 왔지만, 지금은 핀란드보다도 훨씬 소득 대체율이 낮은 수준입니다. 음, 그래서 핀란드도 그런 연금을 어떻게 어, 개편을 해야 재정적 부담을 줄일까가 항상 큰 이슈였고요. 그래서 핀란드 연금은 크게 소득비례 연금과 국가연금으로 나누어지는데, 국가연금은 그냥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한국의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같은 개념이고, 소득비례는 기여금에 따라서, 그리고 노동기간에 따라서 비례해서 급여액이 결정되는 국민연금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국가연금을 받으시는 분의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또 금액이 그러니까 정액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국가연금에 따른 재정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핀란드에서. 근데 문제는 막 30년 근무하시고 예전 그 산식에 따라서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을수록 급여액의 총액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항상 소득비례연금을 어떻게 우리가 개선을 해야지 지속 가능하고 재정 안정을 이룰 수 있는가, 이게 핀란드 연금 개혁의 주 타겟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득비례연금은 한 10년 정도 단위로 사회 변화나 노동시장 변화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논의가 되고 개편이 되고 있는데, 이 개편에는 흔히 말하는 노사정 협의체가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오늘의 주제하고는 좀 멀기 때문에 길게 말씀은 드리지 않겠고요. 노사정 협의체 내용, 합의를 통해서 긴 시간에 걸쳐서 개편을 어,
어느 정도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 연금개혁이 한번 크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 연금개혁에서 이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조치가 합의가 됐고, 그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연금 개시 연령을 다변화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전에는 무조건 65세에만 받을 수 있었지만, 자신이 원하는 나이에 63세부터 68세 사이에 연금 수령 그 개시일을 자신이 이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68세까지 늦출 수 있기 때문에 늦추는 동안 또 연금 그 컨트리뷰션을 내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재정의 안정성이 좀 도모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조기 퇴직 연금이 이제 원칙적으로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사실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굉장히 문제가 됐던 거는 조기 퇴직입니다. 한국에서는 오히려 퇴직을 미루고 이제 고령 노동자들, 70 넘으신 분들도 막 이제 일자리를 찾는 그런 경향이 강하지만 유럽에서는 연금 제도가 굉장히 제너러스하게 디자인되어 있던 상태에서 55세 이후면 조기 퇴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그런 문제가 이제 그 연금 재정에 큰 부담이 됐던 거죠. 그래서 90년대 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는 조기 은퇴를 어떻게 우리가 좀 늦출 것인가가 유럽 사회 정책의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조치가 이루어져서 지금은 많이 논의가 이제 약화되긴 했는데 그런 맥락에서 핀란드도 이런 조기 퇴직연금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그런 정책을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소득비례 연금제도 가입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었습니다. 그럼 원래는 23, 그전에는 23세였는데 그전에는 이 개혁을 통해서 18세부터 가입을 하게 함으로써 어, 전체적으로 이제 가입자 규모를 늘리고 그리고 또 이제 어, 규모를 늘리고 18세부터 일하는 사람들은 컨트리뷰션을 의무적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또 재정도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네 번째는 음,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발생하는 소득 역시 소득비례 연금급여액 계산에 포함시켰다라는 건데 이건 어떤 말씀이냐면 한국적인 맥락에서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드리면 육아휴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육아휴직을 하면 원래 받는 임금보다 많이 부족한 부분을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핀란드는 육아휴직 급여가 보통 받는 평균 임금 그런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한 70% 수준이 되는데 그 70%를 받는 것도 그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그 소득으로 인정을 하자.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음, 연금 급여액을 계산할 때 보통 평균 급여, 모든 그 소득을 고려해서 급여액이 결정이 되는데, 평균 급여보다 좀 낮은 사회보장급여를 받더라도 그게 다 계산이 되면서 급여액을 좀 낮추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 보니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받는 소득, 또 이런 계산에 포함을 시켰다. 그러니까 뭐 실업급여도 그렇고요. 육아휴직급여도 그렇고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연금에서 이제 크레딧이라고 하는데 그 크레딧 제도를 도입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기대 수명 개수도 도입이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 그 재정 부담을 낮추기 위한 가장 많은 방법으로 사용되는 테크닉 중에 하나인데 그런 거죠. 1940년에 태어나신 분보다 1960년에 태어나신 분의 기대 수명이 길잖아요. 기대 수명이 긴 만큼 그럼 똑같이 급여를 제공을 하면 40년대생보다 60년대생 분들이 받는 총 연금액이 많아지니 그거를 우리가 기대 수명으로 좀 1940년을 기준으로 이게 기대 수명 개수를 1로 한다면 1960년생들의 기대 수명을 계산을 해서 그 개수를 한 0.95 정도로 해서 5% 정도는 급여액을 낮춰야 전체적으로 그 수명을 다 합산했을 때 받는 총액이 비슷해지지 않나.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세대 간 총 급여액의 금액을 비슷하게 맞춘다는 의미가 있지만 테크니컬하게는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서 기대 수명 계수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여금 일단 연금 기여금이 증가됐다. 그러니까 이제 어, 저희가 보험료가 올라간 거죠. 이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음, 특히 곧 퇴직을 하셔서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에 대해서 53세 미만 노동자보다 53세 이상 노동자들에게 30% 이상의 보험료를 더 추가 징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혁이 계속 단행이 되다가 또 2017년에 한 번 더 고령화가 더 급속화되고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개혁안이 새롭게 이제 어, 개혁안을 도출을 위한 합의가 다시 시작되었고, 이런 내용들이 다시 도출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좀 간략하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시간이 점점 길어지네요. 그래서 은퇴 연령을 단계적으로 늘려서 2027년에는 65세가 되어야지 은퇴를 할 수 있게 됐고요. 연금 가입 연령을 18세에서 17세로 더 한 살 더 내렸습니다. 그리고 연금 적립률을 동일하게 기존의 세대하고 상관없이 세대 차이와 상관없이 1.5%로 고정하면서 예전에는 또 노동기간의 임금의 어, 그 연금액을 계산할 때 퇴직 직전 몇 년도의 그런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급여액이 결정이 됐었는데 기준 금액을 전체 노동기간의 평균 임금으로 바꾸는 그런 방법이 채택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디테일한 것은 좀 이렇게 넘어가고요.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럼 낮추고, 뭐, 보험료, 기여금을 어떻게 조정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좀 알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전체 한 8% 수준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4%에서. 그러니까는 이제 근로자가 내는 그 보험료가 4%, 4점 몇 프로인가요? 예, 그리고 그 인플로이어, 고용주가 내주는 걸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가 10%가 되지 않는 상황인데,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민간 산업 부분은 24.4%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만큼 좀 제너러스한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많이 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다시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종업원이나 자영업자는 확실히 24% 중에 7.15%, 뭐 8.65%를 내고 나머지는 그러면 이제 고용자, 사용자가 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한국에서 어느 정도로 합의가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이렇게 뭐 복지가 제너러스하고 노후 소득이 보장이 되려면 이 정도까지 많이 돈을 걷어야 된다는 것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 표를 넣었습니다. 네,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고령 노동자들의 은퇴를 막는 그런 정책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기 퇴직이 되면 연금의 부담이 커지고 또 그분들의 이제 경제적 기여가 줄어들면서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기 때문에 1990년대 말부터 핀란드는 그 액티브 에이징 폴리시라는 것들을 많이 어, 시행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액티브 에이징 폴리시 이런 부분은 노동시장 정책 하시는 분들도 보시고 좀 과학기술 정책 하시는 분들도 보시더라고요. 핀란드 사례나 유럽 사례를 보실 때. 근데 이제 연금 하시는 분들은 예, 보시는지는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1998년부터 2002년까지 National Program on Aging Workers에서 핀파우라는 이름의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핀파우의 목적은 55세 이상 노동자들의 고용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55세만 되면 이제 조기퇴직을 많이 하셨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계속 노동시장에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이나 내용이 필요한지 연구 개발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부분적인 연금을 지급하더라도 그분이 좀 노동시장에 남아있도록 하는 그런 유인책도 썼고요. 그리고
유연한 노동시간 모델도 도입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업장 단위에서는, 한국과 다르게 에이지즘이 좀 다른 형태로 있습니다. 유럽 전반에 좀 있는데, 한국에서는 흔히 이렇게 꼰대 문화라는, 오히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젊은 사람들을 좀 무시하고 그분들에게 이제 군림하려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면, 핀란드를 비롯해서 유럽에서의 에이지즘은 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좀 연세가 있으시고 좀 오래 계신 분들을 좀 이렇게 무시하거나 좀, 예, 그렇게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럼 갈등이 일어나는 좀 차별이 있거나 직장 내에서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극복하기 위한 사업장 내에서의 그런 교육이나 문화 개선 이런 운동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스킬링을 한다는 지점에서 평생학습이나 성인교육을 또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핑파우가 이제 진행되는 동안 또 비슷한 측면에서 National Wellbeing at Work 프로그램이 이제 또 추진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의 소진이나 따돌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궁극적으로는 고령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고 하고요. 그래서 직장에서 모범 사례들을 이제 발굴해서 홍보하고 또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그래서 이런 산업안전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핀란드에. 그래서 산업안전연구원에서 그런 연구자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사업장이나 산업부문에 이제 직접 가셔서 강연을 해서 이런 걸 어떻게 개선을 할 수 있는지 또 강연뿐만 아니라 컨설팅도 하고 그러는 방법을 통해서 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또 2000년대 들어서는 네, 뭐 베토, 노스테, 게스토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계속 추진을 하면서 직장 내에서 가능한 한 고령 노동자분들이 오랫동안 일하고 또 단순히 오랫동안 일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노하우를 젊은 신입 직원들에게 이렇게 전수하고 이러는 활동이 가능하도록 어, 이런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은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이제 고령 노동자를 초점으로 맞춘 프로그램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이후에는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청년 실업이 더 큰 문제가 됐기 때문에 예, 고령 노동자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은 없고 청년 노동 문제와 전반적으로 노동 사업장 그리고 직장에서의 문화 개선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장기 요양이나 그 의료 서비스에서 이제 재정이 많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핀란드는 2000년대 초반부터 보건사회 서비스 개혁을 이제 위해서 계속 정치적으로 노력을 해왔고 지금 개혁안이 도출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기초지방정부라고 할 수 있는 뮤니시팔리티에서 개별적으로 1차 의료와 각종 예방의료 그리고 각종 사회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지금 전달 체계 자체가 좀 광역화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일단 너무 지금 과정을 제가 설명해 놓은 부분들이 많아서 이제 스킵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2019년에 산나마린 정부가 들어오면서 현 정부의 보건사회 서비스 개혁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광역화에서 지금 309개 기초지방정부가 담당하고 있는 보건사회 서비스를 21개 복지 서비스 자치주로 이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쉽게 이해를 하시면은 지금 시군구 단위에서 하던 것을 도나 광역시나 특별시로 그것을 이제 이양을 하는 거죠. 그 왜 그러냐 하면 너무 작은 단위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지다 보니 서비스 효율성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309개 그 기초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정부 사이에 편차가 심해지고 이런 문제가 재정 효율성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재정적인 측면만을 위해서 한 건 아니지만 재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걸 광역화해서 어, 광역 그런 자치단체가 조율을 해서 그 안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서비스를 설계하고 집행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으로 광역화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직 완벽하게 이 개혁이 다 마무리된 것은 아니고 이 복지서비스 자치주를 설립하기 위한 광역자치의회 선거가 올해 초에 있었고요. 그 선거 결과에 따라서 구성된 복지서비스 자치주 의회와 정부가 어, 이 개혁을 이제 완성시킬 것으로 그래서 아마 계획대로라면 내년 초부터는 전달 체계가 완전히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1개 복지 서비스 자치주와 헬싱키로 구성된다라고 마지막에 써 있는데요. 헬싱키는 이미 인구가 50만이 넘고 그 자원이나 딜리버리 시스템이 굉장히 갖춰져 있기 때문에 헬싱키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21개 복지 서비스 자치주에 속하지 않고 별도로 그런 복지 사회 보건 사회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 최종 개혁안이 추구하는 목표를 보시면 복지 서비스 복지 서비스 자치주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고 수준 높은 보건사회 서비스 및 구조 서비스를 보장한다. 이 구조 서비스는 그겁니다. 119 같은 그 레스큐 서비스인데요. 이 부분도 같이 함께 그 개혁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비스의 양과 접근성을 개선한다. 세 번째는 건강 및 복지와 관련된 불평등을 줄인다. 네 번째는 전문 인력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한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고령화와 저출산의 문제에 대응한다. 마지막으로 비용 증가를 억제한다. 그러니까 비용을 줄이겠다는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줄인다는 거는 어렵기 때문에 비용 증가를 억제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이제 재정 관련된 자료들을 봐도 이렇게 그 재정 증가의 그 속도를 좀 약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급여나 서비스를 막 갑자기 어, 삭감을 하거나 줄이거나 이런 방법을 써서 대응하기보다는 그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일이라면 채무가 늘어나더라도 좀 시간을 좀 길게 가져가서 좀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드는 방식으로 정책적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런 딜리버리 시스템의 그 개편이 국민 개인이 부담하는 세금 규모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중앙정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이제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현행은 309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가 이렇게 21개의 보건복지 서비스 자치주와 헬싱키로 재편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핀란드가 추진하고 있는 게 사회보장제도 개편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사회보장제도에는 의료 서비스와 사회 서비스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개편을 하는 것이가라고 이제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방금 말씀드렸던 보건사회 서비스 전달 체계 개편은 그쪽으로 가고 나머지 기본적으로 이제 현금 서비스, 현금 급여의 현금 급여 부분의 개혁을 위해서 사회보장제도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2030이라는 이름으로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2030년까지 개혁안을 2030년까지 30년쯤에는 현행보다 새로운 그런 현금급여 시스템이 작동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목표로 지금 개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보장제도가 이제 개편이 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너무 현금급여가 많다는 겁니다. 핀란드에.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한국에서나 다른 영국이나 미국, 이게 영미권 복지국가나 한국에서 굉장히 좀 낯선 내용일 수도 있는데, 어, 그 사회보험청 깰라라는 그런
현금급여를 관리하는 이 중앙정부 기관의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 14개 상황에 따라서 주는 급여 리스트가 다 있습니다. 징집, 장애, 가족, 주택 뭐 등등해서 자영업자한테 주는 것들도 있는데 이 가족들에게 주는 급여만 또 급여 종류가 한 10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maternity allowance, paternity allowance, parental allowance, 뭐 child care allowance랑 또 child care 뭐 allowance가 따로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번역하다 보면 뭐가 뭔지 모르겠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그 내용들을 그 받아야 될 사람이 그 상황에 따라서 찾아서 직접 다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관대하게 잘 주지만 그것을 또 이용해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 A라는 급여가 나에게 적합한 줄 알고 신청을 했는데 어, A가 적합한 게 아닌 겁니다. 심사를 해보면. 그러면 이제 깰라에서 이 정도까지는 해줍니다. A가 적합하지 않고 B가 적합하니 B를 다시 신청하세요. 라고까지는 알려줍니다. 그렇지만 이제 자동으로 A가 안 되고 B가 되니까 B를 주고 그 정도까지는 안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관료적인 것이고 행정 편의주의적인 걸 수도 있지만 일단 행정 비용 측면에서도 이미 좀 불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네, 그 실업급여 같은 경우도 종류가 세 가지고요. 네. 사회 부조도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사회 부조가 이제 가족 단위로 이제 되고 있는데 사회 부조랑 이제 기초생활보장 제도 같은 건데 그게 이제 핀란드는 개인 단위로 18세 이상이 되면 개인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님하고 같이 살아도 부모님은 기초생활보호 대상자가 안 되더라도 개인은 18세가 넘는 자녀는 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쪼개져 있고 개인 단위 인디비주얼라이즈 돼 있기 때문에 급여 자체가 좀 복잡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재편해서 좀 행정 비용도 줄이고 좀 지속 가능한 제도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이용자 입장에서도 조금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에서 이런 사회보장제도 개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가져왔군요. 라이프 시츄에이션이라고 해서 이 상황에 따라서 각각에 들어가면 이 상황마다 주는 급여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연금도 여기에서 받을 수 있는 연금 종류는 뭐 두세 가지가 되고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 뭐 장애인 연금인가요? 장애인 급여인가요? 그런 것도 따로 있지만, 또, 일면 연금이 되게 보편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 같지만, 또 상황의 시츄에이션에 따라서 또 굉장히 복잡하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편해야 될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내용들은 그 과정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네, 이 정도로 내용은 정리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어, 사회보장제도 그 개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의회 산하에 있는 조직인데 주요 쟁점으로는 사회보장제도의 복합성, 사회보장과 고용의 조화, 기초사회보장제도와 주거, 서비스와 현금급여의 조화, 평생교육과 직업능력 개발, 이것을 주요 쟁점으로 이제 제시를 하고, 이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서 다섯 개 분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 행정분과, 고용직업능력분과, 주거, 일생활기능분과, 연구평가분과를 만들어서 분과가 지금 로드맵을 각자 만들고 있습니다. 이 로드맵을 어, 통합해서 올해 안에 그 최종 로드맵을 제시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2027년까지 이 그림대로 이제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나올지는 좀 이제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사회보장제도 개편 노력은 핀란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독일도 이미 있었고요. 영국도 민간 차원이지만 좀 그런 것들이 있었고 이제 가장 그런 개편 노력이나 개혁의 시도에 가장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은 기존 사회보장제도, 기존의 복지국가 제도가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그런 어, 베리에이션, 아니면 새로운 트렌드, 그 노동시장 1차 분배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을 제대로 2차 분배 수단인 사회보장제도가 보호하지 못한다. 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런 내용을 좀 음, 계속 팔로우업하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시사점을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핀란드는 고령화 사회에서 재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사회 전반의 다양한 시스템과 정책을 구조적으로 개편하고 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복지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단순히 단기적으로 어떠한 급여나 서비스의 양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한 민주적 절차에 어,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이것이 가능하게 된 데에는 지방정부, 중앙정부, 사용자, 노동자, 그리고 시민사회 협력적 거버넌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네, 이제 핀란드 출생률이 굉장히 낮은데 출생률 정책을 많이 물어봅니다. 저희 연구원에도 사실 인구기획단 뭐 이런 데가 있어서 그래서 진짜 어떤가를 제가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특별히 출생률을 핀란드뿐만이 아니라 유럽 전체가 현상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있을 때 그 현상을 환경 변수로 보고 그 현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거기에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적응을 하면서 제도를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지 한국처럼 출생률 자체를 정책 목표로 설정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정책 목표로 설정을 하고 계속 올리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단시간적이고 근시안적으로 저출산 정책이라고 해서 막 보육료를 막 보편적으로 주고 아이들을 키우는 데만 서비스를 많이 해주면 마치 출생률이 올라갈 것 같이 그렇게 정책적 접근을 했는데 완전히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비교를 해보면 한국과 유럽, 특히 핀란드는 패러다임의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예. 그러니까 핀란드는 출생이라는 것이 굉장히 개인적인 선택이고, 개인적인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국가가 강요할 수도 없고, 그걸 다 고려할 수도 없는데, 그거를 어떻게 정책적으로, 하는 것인가, 어떻게 개입할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출생률이 낮아진다면, 어, 낮아진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예를 들어서 이민자들을 받아들일지, 이민자를 받아들인다면 이민자들과 어떻게 살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어, 그 디펜던시 레이셔가 올라간다면 그 그 출산율이 떨어지고 고령자가 많아져서 그게 문제가 된다면 노동시장이나 경제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봤을 때. 그래서 한국에서도 많이 인구 정책을 논의하시는 분들이 너무 좀 지역적으로 보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제 제가 좀 감히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한국 들어와서 보면서. 그리고 세 번째는 네, 고령자 관련해서 아까 노동시장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 네, 우리나라는 고령 고령자분들, 노인분들을 자꾸 이제 일을 하게 만들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일의 퀄리티까지 생각은 하지 않고, 그분들이 일하시는 그런 작업 환경까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뭐, 그 뭐라 그랬죠? 공공 근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 얼마나 만족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소득보장제도라면 저는 굳이 그런 식의 노동을 안 시켜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분들 를 어떻게 소득 보장을 해 드릴 건지, 그리고 또 그분들이 아닌 좀 더 넓은 시각에서 고용정책과 노동시장 정책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어, 노동시장의 활력을 더하고, 그리고 조금 더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어, 해결이 돼야, 어, 궁극적으로는 경제정책이나 이런 부분도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부분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실업률을 지금 보면 굉장히 낮은 상태입니다. 거의 완전 고용 상태인 거죠. 실업률만 보면. 그런데 고용률을 보면 OECD 꼴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모순적인 거죠. 왜냐하면 비경활 인구가 다 빠져버리니까. 그러니까 진짜 비경활 인구를 줄이고 그분들이 의미 있는 일자리를 갖고 고용이나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제도나 사회보장 제도가 구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 그 참 모순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들거든요. 실업률 측면에서는 완전 고용이지만 고용률은 50%에서 60% 사이밖에 안 되는. 이런 것들을 구조적으로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이 있어야, 예, 우리나라 그 경제 정책이나 재정 정책에 있어서도 좀 더, 우리가 좀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부족한 내용이지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사님, 그 정해주신 시간 내에 관련한 내용들 다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항상 이제 핀란드라고 하면은 되게 좀 먼 나라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복지국가에 도달을 했고, 북유럽의 어떤 그 선진적인 어떤 그 복지 모델을 갖고 있는 이상적인 나라,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역시나 여기도 나라의 어떤 정책상의 어떤 문제가 있고 그거를 자꾸 극복해 나가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관련 내용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 한국교원대의 서현수 교수님 모시고 관련 내용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셨다거나 아니면 교수님께서 또 이렇게 추가적으로 보충해 주실 말씀 있으시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교원대 서현수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국회입법조사처 감사드리고요. 또 좋은 발제문 준비해 주신 신영규 박사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고령사회 문제 전문가도 아니고 재정정책 전문가도 아닌데 오로지 핀란드 전문가라는 이유와 신영규 박사님과 친하다는 이유로 불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토론을 해야 되나 좀 고민스러웠는데 저도 공부를 할 겸 발제문을 아주 잘 읽었고요. 코멘트를 어떻게 드릴까 고민을 좀 하다가 시간도 너무 없고 지금 생각나는 거 몇 가지 좀 적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게 뭐 그러다 보니까 좀 오히려 좀 길어진 면이 있는데 이게 문제가 많아서 발전문에 문제가 많아서라기보다는 제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양해를 좀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예 시영기 박사님 발전 잘 읽었고요. 북유럽의 보편적 복지국가의 하나인 이 핀란드가 역시 최근에 이제 고령화 문제에 직면을 하고 있고 특히 좀 빠른 속도로요. 그리고 유럽에서 조금 레디컬한 그런 지점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고 여기에 이제 핀란드나 핀란드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 왔는가를 특히 이제 오늘 주제인 재정 정책과의 연관성 속에서 좀 중점적으로 조명했다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우리 사회의 경우에 뭐 핀란드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빠른 속도로 저출생이나 초고령화 문제에 직면을 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적 상황에서도 정책적인 함의들을 좀 끌어낼 필요가 있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시의성과 중요성 있는 가치 있는 연구가 아닌가 우선 그렇게 높게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발표문이 핀란드의 이제 고령화 추세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중앙정부의 재정 전망을 좀 짚어본 다음에 핀란드 정부의 정책적인 대응 노력으로 한 네 가지 정도를 이제 짚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연금제도 개편, 두 번째는 이제 노동시장에서의 대응, 그리고 세 번째는 보건사회 서비스 개혁,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 포괄적인 사회보장 제도의 개편, 뭐 이건 진행형인 과제인 거죠. 이걸 체계적으로 고찰하고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하고 좀 풍부한 그런 어떤 자료가 되지 않겠는가 정책 결정자들에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세 가지 정도의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다 뭐 적실하고 합리적인 통찰들이어서 상당히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지속 가능한 복지 국가를 위해서 핀란드는 무엇보다 장기적인 정책 접근을 하고 있다. 장기적 또 전략적인 정책 접근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절차나 과정을 보면 부단히 참여적이고 협력적인 가버넌스에 바탕이 있다는 점. 이건 이제 핀란드나 북유럽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죠. 기본적으로 의사결정 절차가 우리처럼 승자독식이라든가 이렇게 치우쳐진 의사결정 방식이 아니고 굉장히 이제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함께 협의해서 합의에 이르는 뭐 어떻게 보면 민주적 코퍼레티즘에 가까운 그런 방식들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의미가 있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단기적으로 또 인위적으로 정책 개입을 하는 것을 지향하고
오히려 이제 고령 친화적 사회랄까요? 노인 친화적 사회, 또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구축을 위해서 장기적인 정책 수립과 실행에 나서왔다. 그리고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좀 그 다른 정책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좀 통합적인 접근을 통합적인 구조적인 접근들을 이렇게 해오는 측면들이 여전히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노동시장 분야에서 고령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환경 개선이나 직업적인 웰빙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역시 이제 계를 같이 하는 것이지만 그동안 꾸준히 정책을 추진해 왔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지금 정책 결정자들이 한 번쯤 재고해 볼 만한 좋은 포인트들인 것 같고요. 그런 걸 잘 전달해 준 발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보완적으로 이 발표가 조금 더 나아갔으면 하는 면에서 몇 가지 뭐 토론거리랄까요? 질문거리 포함해서 좀 던지고 된다. 우선은 이제 그 핀란드의 고령화 현황 소개로 이 발표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체계적인 서론으로 좀 업그레이드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연구의 방향이나 요지를 미리 좀 개관을 해준다면 독자가 전반적인 그 이제 요점을 좀 잡아내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뭐잘 아시듯이 연구 배경이나 필요성, 또 연구 목적과 핵심 질문, 그래 논리적인 전개 뭐 이런 것들을 좀 아울러서 서론을 구성해 주시면, 지금은 약간 이슈 페이퍼의 성격이라 괜찮은데 추후에 뭐 더 발전된 이제 보고서라든지 논문을 혹시 갈 계획이 계시면 그렇게 해보시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고령화 문제와 정부 재정 정책, 뭐 그 재정 현황 이런 정도로 약간 이제 디딤돌을 놓으셨는데, 이 부분도 역시 조금 더 들어가서 학술적이거나 정책적인 논점을 포함한 어떤 검토로 조금 더 심화시켜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핀란드가 이른바 북유럽의 보편적 복지국가의 맥락들을 취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에서 고령화가 어떤 도전을 제기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정책의 수단이나 방법이 무엇이고, 이를 둘러싼 또 주요 쟁점들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심층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거고, 또 북유럽 국가들 간에도 정책 선택이나 효과에서 나타나는 공통점과 차이점의 다이내믹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비교적 관점 속에서 이렇게 좀 보태해 주시면 하나의 훌륭한 이론적 챕터가 추후에 이게 될 것 같고, 아까 발표 중에서는 이미 그런 말씀들이 군데군데 다 들어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예, 고령화, 아까 구조정책, 그죠? 스트럭처럴 팔러시 개념에서부터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거리들을 잘 던져주셨던 것 같고, 또 스웨덴과 핀란드의 차이점, 이런 부분들도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렇게 완결성 있게 좀 다듬어 주시면 이 부분이 훨씬 좋아지겠다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검토를 바탕으로 이제 아까 네 가지 기둥으로 쭉 범주로 이제 설명하셨잖아요. 그래서 노인을 위한 소득보장 정책이나 기재로서의 연금제도의 개편이 가지는 중요성과 함의. 두 번째는 이제 고령 노동자나 은퇴 노인 대상의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이 갖는 의미. 그리고 세 번째는 고령화에 따른 재정위기 문제를 해결하고 효과적인 특히 이제 건강돌봄 서비스,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여러모로 이제 그 쟁점이 되는 사안인데요. 건강돌봄 서비스를 재구조화하기 위한 지금 그 보건사회 서비스의 시스템 개혁. 네 번째로 노인 생활의 이제 다양한 영역과 상황들을 이제 두루 포괄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미리 좀 틀을 좀 보여주시면, 그러면 이게 굉장히 뭐랄까요, 귀납적으로 그냥 선택된 것이 아니라 핀란드 정부와 사회가 고령화 현상에 어떻게 대응해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전모를 좀 보는 느낌이 훨씬 강화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혼자 저도 이제 그래, 이거 굉장히 중요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따라갔는데, 그러고 나서 코멘트 준비하면서 한 번 더 쭉 혼자 좀 생각해보고 자료 찾아보면서 여기에 굳이 보탠다면 두 가지 정도를 더 얹어볼 수는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제 하나는 사실은 이제 노인에게 주거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고령화가 되면서 이 독립 생활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이게 뭐 이렇게 질병이 심화되거나 치매가 생기거나 또 빈곤으로 빠져들거나 이러면 이제 어떤 시설 생활에 이렇게 들어가거나 병원 입원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오는데, 핀란드 최근 상황들이나 정책들을 보면 최대한 늦게까지 독립 생활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정책들을 고안하고 있고, 이거는 핀란드 하나는 주거 정책, 주택 정책과 연관이 돼서 들어가고, 또 하나는 이제
공동체 중심의 돌봄 서비스나 아니면 제가 돌봄 서비스를 다양한 형태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 부분도 재정 소요가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주거적인 부분이나 돌봄 서비스의 재구축 부분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뭐 검토가 앞으로 조금 필요할 수 있겠다. 한 가지 기둥으로 생각이 들었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이건 뭐 재정 소요는 크게 들지는 않는 사안인 것 같긴 한데, 정책을 우리가 이해할 때 완결성의 차원에서는 좀 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라는 주제인데요. 제 생각에 이제 노인들이 의사결정 과정, 정책 결정 과정에 또는 가버넌스에 어떻게 참여하게 할 것인가, 그리고 자력화 또는 인파워먼트를 어떻게 하게 할 것인가의 문제인 것 같고, 어, 뭐 실제로 이제 2015년도에 개정된 지방정부법 이런 것에 이제 청소년위원회나 장애인위원회와 같이 노인위원회가 지금 이제 공식 기구로 이렇게 되어서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이나 적극적인 참여에 기반한 정책 결정이 일어나도록 하자라고 이제 확립이 된 터여서 이게 이제 로컬 레벨에서부터 사실 총리실 산하에도 비슷한 아마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아까 지금 마지막 그 사회보장제도 개편 소셜 시큐리티 2030 모델이나 두루두루 그 모든 개별적인 연금제도 개편에서 다 봐도 이런 협력적, 차별적인 가버넌스가 굉장히 관통되어서 가는 핀란드의 기본 모드이기 때문에 이 노인 정책이나 고령화 대응 정책 전반에서도 이 가버넌스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짚어준다면 조금 더 체계성 있게 우리가 노인 정책의 전모를 좀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큰 틀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조금 이제 뭐 그냥 단편다면 끊어서 몇 가지 더 궁금하거나 이런 게 남았는데 하나는 이제 고령화나 저출생의 핀란드에서 원인으로 이제 베이비 세대의 은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잘 짚어주셨는데 저는 이제 거기에 더해서 핀란드가 2010년대 이후에 장기적인 지금 경기 침체를 경험을 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더 들어가면 90년대 경제 위기를 겪은 이후로 핀란드에서도 기본적으로는 경제사회적인 불평등이 꾸준히 누적되어 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여전히 상대적으로는 평등하고 우리와는 현격 격차가 있지만 핀란드 내재적으로는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역시 그 저출산과 구조적인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함께 좀 언급이 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들어가면 이것도 흥미로운 인구학적인 변동, 굉장히 흥미로울 지점이 많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핀란드가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유럽 국가나 유럽에서도 상대적으로 빠르게 고령화가 되고 있다라는 것, 이 현상의 이면에는 제 생각에 핀란드가 북유럽의 후발주자로서 조금 더 뒤늦게 산업화와 도시화를 경험했던 국가였는데요. 특히 이제 60년대까지 이렇게 빠르게 좀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는 면이 있고, 이후에 이제 그런 프로세스가 그리고 복지국가의 완성이 이제 일단락되는 게 80년대 말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그 이후에 말하자면 인구 감소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빨리 나타나는 현상이 있지 않을까라고 유추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흥미로운 앞으로 연구 지점인 것 같아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림 2를 보면 2050년경까지는 이 고령화 관련 공공지출 비율이 증가하지 않고 제어될 것으로 이렇게 쭉 그려져 있는 것 같아서 흥미로웠는데요. 하나는 이제 연금개혁의 효과가 있는 것 같긴 하고, 그런데 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해서 좀 궁금함을 자아내는 것 같아요. 이 표가. 그래서 그 부분 뭐 혹시 설명을 주셔도 좋겠다 싶고, 그 중에 5개 이렇게 항목들이 있었는데 중간부터는 뭐 뭐랄까 실업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표상에서 잘 안 보였던 것 같아서 그런 게 좀 궁금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그 고령 노동자의 근로기간 연장을 위한 정책에서 검토한 그 프로그램들이 주로 2010년 정도에 이제 멈춰 있는데 아까 발표하시면서 그 이유는 잘 안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이제 그 문제가 뭐랄까요, 노동시장에서 많이 해소되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아까 이제 청년 실업 문제가 훨씬 중요한 의제로 올라왔기 때문이다 정도로 설명해 주셨는데, 요 이후의 전개 양상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읽다 보니까. 특히 이제 산나마린 정부, 현 정부에서는 어쨌든 노동시장 정책이나 살펴보니까 그 산업보건연구원을 중심으로 노동 2030에서 아주 대규모의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는 있던데, 그 중에 어떤 것들은 이 앞선 프로그램들의 연장인 면들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조금 더 탐색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예, 끝으로 이제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보건사회 서비스 개혁 부분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 신박사님하고 제가 논문도 하나 같이 쓰고 한 것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 고령화나 이에 따른 그 노인 건강돌봄 비용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보건사회 서비스 전달 개표가 이제 통합을 위주로 해서 개편이 되어 가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 지방행정구역 개편도 함께 일어났다는 점이 조금 더 부각이 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 핵심 쟁점이 제가 생각할 때는 보편적인 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과 지역 민주주의 요구가 한 축으로 있고요. 그러니까 로컬 디모크라시 요구와 이 평등한 접근권의 문제가 한 축으로 있고 또 다른 한 축으로 지속 가능한 재정적 안정성과 효율적인 기능적으로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 체계의 구축의 요구가 또 다른 한 축에서 있었고 이 사이에 사실은 보수당 중심의 연정이 들었을 때와 이번처럼 3인당 중심의 연정이 들었을 때 이 두 요구 사이에서 지속적인 기량과 경합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핀란드가 비록 참여적이고 협력적으로 또 합의적으로 거버넌스를 잘 구축해내지만 그렇다고 정당들 간에 기본적인 정책 경쟁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강조점이 조금씩 변동한다거나 이런 방식의 정책 경합들이 좀 전개되고 있고 이것은 뭐 굉장히 중요한 다이내믹이라고 생각해요. 그 자체로. 그리고 이 문제를 우리가 들여다볼 때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앵글을 제공해 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앞으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렇게 또는 좀 더 이렇게 부각이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다라는 말씀을 예, 드리고 싶네요. 네, 제가 좀 많이 이야기를 했나요? 너무? 그 한 가지만 뭐 이제 끝내면서 사족처럼 말씀을 드리면 그 역시 이제 그런 구조적이고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또는 체계적인 접근을 잘 한다 핀란드나 북유럽 국가들이 이런 생각이 좀 인상적이고요. 또 하나는 그 출생률 자체에 대한 뭐 그 개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조금 지양하는 대신에 이민을 늘려야 된다, 생산적인 이민을 늘려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좌우를 막론하고 좀 공통되게 그 극우 정당을 빼고는 대체로 광범위하게 나오는 맥락이 또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읽다 보면서 예, 그런 점들 여러 가지로 생각할 많은 흥미로운 지점들을 담고 있어서 좋은 공부가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아, 교수님 선생님, 그 기본적인 내용들 다시 리뷰 주시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같이 고민할 내용들 보여주신 것 같아요. 혹시 박사님 바로 이어서 그 교수님께서 이렇게 관련해서 추가적인 그 꼭지들에 대해서 멘트 해주실 내용들 지금 바로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교수님 어드바이스와 코멘트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릴 부분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좀 궁금해 하셨던 상황이나 아니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 코멘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그림 2였죠. 그림 2가 제가 좀 이제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조금 이게 그러니까 줄어드는 거는 이 마이너스일 경우에 전년도 대비 줄어드는 비율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절대 수치는 변화량입니다. 변화량. 그러니까는 계속 연금도 2040년까지 양의 수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계속 늘어난다라는 의미고 그런 것에 비해서 교육은 2030년부터는 지속적으로 교육에 투입되는 공공지출이 이만큼 2035년 같은 경우에는 0.5% 정도 줄어든다라는 것이지 절대 그 전체 GDP의 부분에서 그 포션을 차지한다라는 게 아니라 변화량을 말하는 것이라서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2040년까지 이게 변화량은 줄지만 연금 같은 경우에 변화량은 줄어들지만 증가한다는 뜻인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 제목을 잘못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림 제목을 핀란드 고령화 관련 공공지출 비율, 증감이라고 해야 되는데, 증감 예측이라고 해야 되는데, 비율 변화 예측이라고 해서 제가 해석에 어려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연금도 꾸준히 증가하다가 증가하는 폭이 2040년에는 좀 약화되고 오히려 2045년과 2050년에는 조금 감소하기도 하지만 2055년 이후에 2060년에는 또 연금이 다시 늘어나는 그런 구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확실히 교육비는 출생률과 비례하기 때문에 출생률이 낮아진 상황에서 2030년부터 지속적으로 교육비에 대한 공공 지출은 계속 감소하는, 계속 꾸준히 감소하는 그런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그다음에 이제 고령화 관련해서 고령 노동자들을 위한 이런 프로젝트들이 많았는데, 그럼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어떻게 됐느냐? 사실 2000년대 중반 이후에도 제가 다른 보고서에서 이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정리를 했는데, 이게, 뭐라 그럴까요? 지금 저희가 주제가 고령화라서 제가 이제 고령 노동자 내용만 제가 이제 발췌를 해서 정리를 하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이 연령과 상관없이 전반적인 사업장이나 그런 노동 환경에 있어서 평등을 지향하고 뭔가 그런 갈등이나 따돌림을 약화시키는 그런 분위기를 개선하는 그런 방향으로 프로젝트가 산업안전연구원 중심으로 계속 이루어져 있고요. 그 이후에 2010년 이후에는 디지털라이제이션에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디지털라이제이션이나 오토메이션, 자동화가 작업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그 작업장에서의 변화가 노동자들 간의 관계와 생산성, 그리고 이제 장기 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프로젝트가 많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확실히 디지털과 로보틱스가 화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부분에 있어서 딜리버리 시스템에 있어서 지방행정체제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다면 좀 더 구조적인 변화를 보여드리는 데도 좋았을 거라는 교수님 말씀에 적극 저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제가 질문이라고 할까요? 저도 이게 핀란드 관련한 내용들을 이게 자료 접근이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 실은 이제 신영 박사님 통해서 이제 사회보장 정책하고 재정을 연결시켜 달라는 매우 어려운 부탁을 드렸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 자료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이 관련한 내용들을 보면서 좀 느꼈던 부분은 약간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핀란드 자체가 이미 아까 서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80년대까지 복지국가를 도달하는 경로를 통해서 복지국가의 일정 수준에 도달한 이미 완결되어 있는 국가인 것 같고, 제가 지금 그러니까 발표를 들으면서 통계를 확인했는데, 이제 그 GDP 대비해서 복지 부담, 사회보장 지출하고 조세 부담을 합한 국민 부담률이 이제 2010년대부터 꾸준하게 40%, 41%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오히려 이 국민 부담률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계속 증가하는 반면에 핀란드는 이미 어느 정도 도달을 했기 때문에 이게 하락 추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더 이상 핀란드 정부 입장에서는 그 국민 부담률이라든지 조세 부담을 더 증가시키는 방법에 대한 고민들은 사실상 선택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이 고령화를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재정을 늘릴 것인가의 고민이 좀 동반해서 수반이 되어야 되는 측면이라고 하는 반면에 핀란드 같은 경우에 현재 주어진 조건은 있고 이미 그러니까 출산율 같은 경우에도 이미 조건이 주어져 있고 재정이나 어떤 투입되는 정부의 재정 관련한 어떤 그 기본적인 요건 자체는 이미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쓸 것이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렇게 아마 그러니까 아까 구조 접근이라는 말씀 주셨는데 아마 그런 접근 방법이 계속 고민을 하고 정리가 되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 뭐 증세라든지 관련한 이 복지 부담을 계속적으로 늘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 늘리는 입장에서 보면 이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과 병행하지 않으면은 이 증세에 대한 부분의 어떤 그 반발을 쉽게 넘어가기가 쉽진 않겠다. 이런 또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는 질문인데요. 이건 제가 이게 정치적인 구조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 두 분의 발표와 토론문 자체에서 보면은 어떤 특정한 사회적인 문제가 있을 때 구성원들이 다 같이 동참하여 가지고 관련한 내용들 아까 노사정위원회도 말씀하시고 이 그 이해관계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무언가의 어떤 합의점을 도출해 나가는데 핀란드가 강점이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이 뭔가 이 정치 체계가 어떤 뭐라고 될까요? 뭐 어떤 특정한 그 특징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사회적인 경험이 쌓여서 그런 건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뭐 의견을 조금 듣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그 이게 부분은 서현수 예, 교수께서 더 교수님께서 예, 답변 전문 주시는 게 좋으실 것 분야시니까 같습니다. 예, 예, 될 예, 것 예. 같습니다. 예. 이제 핀란드는 핀란드를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이 보편적 복지국가를 잘 운영하고 있는데 그 바탕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는 이제 정치 제도의 효과가 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들은 전부 이제 우리랑 달리 권역별 전면 비례대표 선거 제도를 취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당제 정당 체제가 나타나고 정부 구성이나 운영에 있어서 연합 정치나 합의 정치가 이제 기본적으로 발달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정치제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노동시장을 비롯한 사회정책 전반에 풀어가는 방식이나 기제에 있어서 사회적 코퍼러티즘에 기반한, 그래서 노사정 대표에 기반한 협의체제라든지, 근데 이게 노동시장 정책에만 국한되지 않고, 교육정책이면 교육정책, 또 의료정책이면 의료정책, 주거정책이면 모든 공공정책 분야가 그와 같은 원리의 기본에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치제도 운영 원리나 그 시장경제나 아니면 관련된 사회정책 운영 원리가 상통하는 면이 있는데요. 이게 비례대표성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러니까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분야나 섹터들, 집단들이 있다면 이들이 최대한 균형 있게 대표되어야 된다. 그리고 의사결정에 폭넓게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오래된 이제 전통과 문화에 기반한 근대적인 제도적 세팅이 있는 건데, 물론 이제 국가별로도 조금씩 특색이 다 다양하고 또 시기별로도 이게 이제 좀 변화가 있거든요. 오늘날 여전히 코퍼라티즘이 강력하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이 있고 한데 그럼에도 뭐 이렇게 부침도 있고 핀란드에도 최근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약화된다는 그런 보고들이 있긴 하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 또 들여다보면 유사한 기제들이 또 만들어져서 여전히 그런 성격이 유지되는 경향들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종합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서로 선순환하면서 뭐 신뢰나 합의나 이런 문화적인 부분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선순환이 됩니다. 양자가 서로 어, 이제 자기 강화하는 그런 측면들이 나타난다라는 거고요. 아까 이제 국민 부담률 관련해서 한 가지 저도 뭐 의견을 보탠다면 2010년대에 사실 이제 핀란드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뭐 노키아 문제라든지 이런 또 유로 재정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겹쳐서 사실 거의 한 10년 정도 장기 경제 침체를 이제 겪었거든요. 2010년부터 막 지금 올라오려고 하는데 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지금 조건에 있었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2010년도, 15년도, 19년까지 기본적으로는 이제 대연정에 가까웠지만 보수당 주도의 연정들이 많았다라는 거고, 그래서 영국에서부터 쭉 이제 흘러나왔던 그런 신자유주의나 아니면 긴축 정책의 흐름들이 핀란드에도 영향을 많이 미친 시기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조세개혁 이런 부분들도 90년대부터 꾸준히 조금 신자유주의적인 방향으로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복지국가 측면에서는 뭐 아주 뭐 신자유주의적인 아예 그런 양태로까지 나아가진 않았지만 상당히 조금 보수적인 방향의 후퇴나 구조조정이 좀 있었던 시기였다. 핀란드에서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컨대 산나마린 정부는 조금 다르게 접근하겠다라고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세를 하겠다는 것은 쉽게 나오지 못하더라고요. 이제 지금 조건에서. 왜냐하면 이제 글로벌 조세 경쟁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법인세를 더 이상 낮춰서는 안 된다. 이런 합의가 대강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팬데믹 상황을 거치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제 기존 시기하고는 조금 구별되는 그런 재정 정책이나 사회 정책의 선회를 좀 보기는 했다. 근데 내년 총선 이후에 또 어떻게 될지는 또 지켜봐야 된다. 이런 정도 보완적인 말씀 드려볼게요. 아, 네, 제가 어, 조세 부담률 관련해서 좀 이제 네. 이거를 조금 제가 생각해 왔던 것을 이제 사회부장적인 제도적인 측면에서 좀 봐야 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조세 부담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죠. 옆에 있는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개인 소득세율이 65%까지 갈 정도로 북유럽은 높습니다. 그래서 더 높이는 건 어렵기 때문에 구조적인 그런 어프로치를 통해서 재정 부담을 줄이려고 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럼 한국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한국도 이제 마냥 올려야 되나? 근데 한국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는 그걸 어떻게 올리느냐가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부담률은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 흔히 말하는 4대 보험도 포함돼서 이제 부담률을 계산을 하는데, 핀란드는 사실은 그 보편적 복지국가 그 이념에 따라서 소득 비례 제도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사회보험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업급여와 연금 정도죠. 근데 연금이나 실업급여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급여를 다 제공을 합니다. 그 보편적 복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렇게 줄 수 있기 때문에 또 이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도 받을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은 제도가 기본적으로 전체 다 사회보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사회보험 기여금과 세금을 합치면 꽤 높은 수준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 게 나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비율을 저희가 쪼개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거기는 핀란드나 북유럽이나 이렇게 보편적 복지를 해서 대부분의 그런 급여나 서비스가 조세 베이스로 주는 곳은 그냥 세금과 사회기여금을 합해서 봐도 큰 무리는 없다고 보는데, 한국은 이걸 분명히 쪼개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은 소득세율이 실링이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그걸 올리려고 하지 않고, 그걸 올리려고 하면 정치적인 저항이 높다 보니까 한국은 이상하게 보험금만 계속 올립니다. 그런데 이제 보험금은 그럼 뭐가 나쁘냐, 뭐가 안 좋으냐면 재분배 기능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조세를 올려야 재분배 기능이 있는데, 연금이나 의료보험이나 이런 걸 올리면 결국에는 실링도 낮고, 결국에 연금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받아갈 돈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조세 저항이 약하니까 보험료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봅니다. 그래서 그건 일종의 정치적인 꼼수일 수도 있겠다. 예, 결국에는 우리가 그 개인 소득세율을 높여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 자꾸 그러니까 소득세율을 높이면 정말 그 1%의 상위자들의 소득이 많이 늘어나는 거지만 그 사회보험료를 늘리는 건 중산층의 부담만 더 가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프로치 자체가 우리가 좀 고려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정말 재분배를 원하고 재정의 뭐 안정성 내지는 뭔가 조세 정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것들을 좀 비율을 단순히 우리도 그쪽으로 다가가고 있다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제도를 고려해서 그걸 좀 나눠서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제가 이 시간이 더 많으면은 이 관련 내용들이 조금 더 그 정치적인 내용들하고 이 재정을 바라보는 접근적인 시각하고 이런 부분을 또 통합적으로 볼 내용들이 많을 것 같은데 오늘은 요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짓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다음 기회를 기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저희가 또 좋은 기회에 있을 때 관련한 내용들로 다시 뵙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또 앞으로도 또 찾아뵐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이대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모두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네, 계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